안녕하세요. 광명시 후원 광복회 광명지회 주간의 근현대 역사 바로 알기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친일과 망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뉴스타파의 김용진, 박중석, 시민보 기자가 쓴 책으로 친일과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근간으로 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런 친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바로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이 이어오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무엇이냐? 지금은 불의가 정의를 대체한 가치의 전복이 일어난 시대다. 그리고 매국이 애국을 이긴 뒤틀린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이 책을 쓰게 됐고 우리도 그 사실을 오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941년에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발표했거든요. 3장의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건국편이 있습니다. 그 건국편에는 무슨 이야기가 써 있느냐? 적에 부하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그리고 건국강령을 반대한 자는 선고와 피선거권이 없다. 그리고 부적자, 적에 아부한 자죠. 부적자의 일체 소유 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한다라고 임시정부 건국 강령에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이제 곧 해방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복군도 출범을 하고 그렇게 할 때 벌써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친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매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하는지를 건국, 나라를 세우는 그 준비 단계에서 이미 법제화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건국 강령대로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뒤틀린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해방이 된 이후에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대로 반민족 행위 특별법을 시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형식적으로라도 반민특위를 했을 때 보시면 688명만 조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93명을 기소를 했고요. 나머지는 또 다 풀어주게 돼요. 41건만이 선고를 내렸어요. 그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매국과 친일의 역사가 있는데 기껏해야 41건만 이렇게 선고를 내렸다는 것이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이 선고를 내린 것도 제대로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히려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다? 피의자들은 자유롭게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며 일제강점기보다 더 센 권력과 부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의 사례는 어떠한가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레지스탕스가 즉결 처분을 내려가지고 1만 명에 대해서 처분을 내렸고요. 그 이후에 드골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정권에서는 법에 의해서 176명을 사형을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징역형이라든지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민족 행위 처벌을 했다는 것이에요. 프랑스는. 그리고 프랑스는 그 이후에 1945년 이후에 1990년대까지도 이러한 독일의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그런 역사를 쭉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폴란드의 경우는 보세요. 2,500명을 독일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 그래서 민족을 반역했던 사람들의 2,500명을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8,166건을 유죄 선고를 내렸어요. 이 외에도 뭐 폴란드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유럽의 각국에서는
반민족 행위를 했던 2차 대전 당시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은 독일의 지도자라든지 유럽의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는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공산당은 이렇게 인민재판들을 하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국민당의 경우만 보자면 25,000건의 한간을 처벌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간이 뭐냐 하면 적에 부역한 사람을 한간이라고 하거든요. 25,000건을 처벌을 했고 그 중에서 사형이 369명, 그리고 무기징역 979명, 유기징역은 13,570명에 해당하는 이러한 재판들을 해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친일 청산의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그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바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에 1948년 8월 15일 그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 그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처벌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1947년에 부일협력자, 민족 반역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조례안이 과도입법 정부에서 의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대로 실현이 됐어야 되는데 실현이 안 됐습니다. 왜?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미군정하에 있었거든요. 그 미군정이 인준을 거부해버립니다. 왜 그랬느냐? 다른 나라라든지 좀 전에 봤던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가 바로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는 소련의 군정이 들어오고 남한에는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그 미국이 그 군정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총독부의 관료라든지 일제의 경찰들이 이 남한을 통치하기에 미국 사람들이 용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친일파들이라든지 그 일제에 복무했던 그런 관료들이 그 당시에 35년 동안 정부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실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미국은 우리 민족에 대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요. 미 군정의 그 지도자 제일 최고 그 권력자로 들어온 사람이 그 하지 중장이라는 그 일개 군인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염원이나 임시정부의 그런 정통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자기들이 그냥 통치하기에 편안한 그런 기존의 관료들을 쓴 겁니다. 심지어 오히려 일본의 그 최고 권력자들이 다 총독부의 권력자나 일제 경찰들이 일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 권력의 실무를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승진을 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게 된 상황이 이 당시 1947년 우리나라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국회 본회의 제1회 44차 회의록을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 일제 정치 하에 아부해서 민족을 좀먹는 사람은 시대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떠한 외국 세력에 아부해서 민족을 전멸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국회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 수립될 정부에 침입해서 자기네들의 세력권을 형성해서 꼼짝할 수 없는 세력을 파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제에 아부했던 사람들은 다시 다른 나라라든지 그런데 아부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위험한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처단해야 된다라고 국회 본회의에서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친일파라든지 매국노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분노라든지 그런 처단을 해야 된다는 염원이 아주 들끓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친일파 숙청 긴급 동의안을 국회에서 발표했을 때 그때
재석 의원 165명 중에서 찬성이 139명이었어요. 반대는 얼마? 반대가 0이었어요. 이때 거수로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차마 해방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 친일파 축성에 대해서 반대할 국회의원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직접 독립운동가들이 직접 살아 있었고 그 증언자들이 온 국민이 일제의 그 만행을 알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시대가 지나고 이때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찬성 139에 반대 0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작업이었고요. 이 당시에 이런 친일파 숙청 작업은 그리고 선진 신국가를 건설하는 운동이었으며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친일했던 사람,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섰고 그 이득을 봤던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새로운 국가 건설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는 공론화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 당시 이승만 정부의 저항과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해방된 전국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여러 세력들이 모여 있었을 때 서로 그 정권의 세력을 잡기 위해서 아주 그 복잡한 정치적인 지형이 이루어지고 있을 당시였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독립운동 하던 분들도 각자 들어오게 됐고 미국에서 이승만도 들어오고 중국의 임시정부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 국내에 있던 사람들 여러 세력들이 첫 세력을 누가 잡느냐 그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승만은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에게 방해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승만은 뭐라고 얘기했냐?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자는 빨갱이라고 하는 삐라를 뿌리게 됩니다. 이러한 삐라가 뿌려지고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내무부가 주관하는 반공 국민대회를 열게 됩니다. 공산권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열렸지만 사실은 이 반공 국민대회의 성격은 뭐였냐면 반민특위에 대한 반대, 친일파 청산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반민특위의 예산을 노골적으로 삭감을 하게 되고요. 또 반민특위의 요인에 대한 암살 기도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반민특위 요인이라고 하면 반민특위 위원장이었던 김상덕, 이분 독립운동가였잖아요. 그 다음에 권승열은 뭐냐면 이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어요. 지금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이 누군가요? 검찰총장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경찰이 아까 봤지만 친일 경찰의 그 당시 경찰의 80%가 친일 경찰이었어요. 그 일제 경찰들의 그 주구라고 하죠. 따라다니는 개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요직을 겸하게 되면서 이 당시에는 경찰의 세력이 파워가 아주 셌어요. 근데 그 경찰의 80%가 친일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검찰이 친일 이 경찰들을 제어하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민특위라는 것은 법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검찰총장이었고요. 가인 김병로 선생은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하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으로서 이분은 양심적으로 우리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을 많이 변호를 해주고 이렇게 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김병로의 손자가 지금 누구죠?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정치계에서 지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그 선조를 욕먹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독립운동을 직접 하셨던 이런 반민특위 요인들을 암살 기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가 누구냐? 박흥식. 반민특위 1위로 잡혀간 사람이 그 당시에
엄청난 그 재산가였던 박흥식이었잖아요. 이 박흥식이 자금을 대요. 자금을 대서 총과 수류탄까지 그 밑에 깡패들이라든지 이런 경찰들에게 줘서 이런 분들을 암살하는 그런 사건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직접 행동 대장이었던 사람은 바로 노덕술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알아볼 텐데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잡아서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많은 독립운동가를 죽이고 독립운동 단체를 파괴했던 대표적인 악질 경찰이 노덕술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된 다음에 반민특위에 잡혀가요. 2호로 잡혀가는데 이 노덕술을 또 풀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 되겠습니다. 이승만은 뭐라 그랬냐면 공산당을 잡는데 아주 특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석으로 풀어주게 돼요. 그 노덕술이라든지 이런 박흥식, 일제에 철저하게 돈과 그 다음에 경찰로서 복무했던 이러한 사람이 오히려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암살을 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러한 친일파를 숙청하는 동의안, 그리고 이러한 헌법들을, 이런 법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국회의원들을 프락치 사건,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이다라고 해가지고 국회를 정치 깡패들이 들어가서 국회 회의를 하는 그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려서 심산 김창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피로 이 한복이 다 젖는 그런 일이 있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반민특위 핵심 관계자들을 공산주의다라고 해가지고 체포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1949년 6월 6일 이날이 뭐죠?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을 해가지고 반민특위를 해체시켜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딱 20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암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반민특위가 해체가 되면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매국의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외세에 기댄 기회주의 기득권 세력들이 재구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고요. 극우 반공 체제를 공고화하게 됩니다. 무조건 빨갱이다라고 얘기하면 다 잡아버리게 되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요. 불의가 정의를 대체한 배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9년 6월 6일이 가지는 의미는 너무 아픈 그런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이후로 바로 1950년 김구 선생님이 예언을 하셨죠. 이렇게 남과 북이 서로 갈리게 된다면 분명히 민족 상잔에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도 많은 아픔을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친일 매국 세력들이 바로 반공 투사로 이렇게 신분 세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6.25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이제 친일이라든지 매국노들을 처단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빨갱이라고 더 씌워지면서 누구도 차마 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이승만 정권이 아주 살아있을 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차마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1966년에 임종국 선생님, 이분이시죠. 제야 사학자로 알려지신 분이시고 시인이자 비평가로 많은 일을 이제 하신 분인데, 특히 임종국 선생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1966년에 친일 문학론이라는 것을 발간하게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차마 친일 매국을 이야기하면 빨갱이로 몰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시절에 그때 다시 친일 이야기를 꺼내든 해방 이후에 1945년에 해방됐으니까 20년 만에 다시 꺼내든 분이 바로 임종국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친일 문학론에서 이광수라든지 이효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친일 행위를 까발린 그런 책을 이제 발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발간이 되고는 1,500부를 처음에 찍었어요. 그런데 이 1,500부가 다 팔리는 데까지는 10년이 걸립니다. 70년대에 가서야 책이 다 팔리는데 그것도 절반 넘는 800부가 일본에서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700부밖에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책이 또 나온 계기는 바로 1965년에 한일회담이 타결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라든지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일본과 회담을 하면서 그 경제적 부흥을 위해서 일본의 돈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새로운 한일회담이 체결이 되니까 이때 이러한 굴욕적인 그런 잘못된 회견을 하면 안 된다, 회담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그런 대학생들의 운동이 있었고 그러한 물결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바로 새로운 친일파가 대두할 수 있다라는 경계심을 갖게 되면서 저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친일 문학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육체가 속박된 노예는 적어도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은 안다. 그렇지만 정신마저 뺏기면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조차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내 몸이 노예가 됐어. 그러면 막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그런 의지가 있지만 정신이 이미 물들어 버리면 정신이 노예가 되면 내가 노예 상태인지 아닌지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다? 우리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배우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1977년에 재출간되었을 때는 그 1,500부가 한 달 만에 1년 안에 다 팔려버렸다고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신체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죠. 저항을 하면서 이런 유신 독재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은 바로 친일 반민족 세력에게서 왔고 한국 사회 지배구조의 근원을 밝히는 지침서가 바로 이 친일 문학론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정희라는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고 그 밑에 많은 정치를 이끌고 있던 사람들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을 진단을 하게 될 때 이 친일 문학론이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우리의 뿌리, 우리 지배 세력의 근간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궁금하게 하게 되면서 이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89년이죠. 89년 하면 뭐죠? 87년 민주화 항쟁이 있은 2년 후잖아요. 이때 뭐가 나오냐? 친일파 총서라는 것을 10권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91년에 반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해서 현재 민족문제연구소가 설립이 되고요. 2009년에 친일인명사전이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무실에 이 친일인명사전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3권이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 책을 사서 저희가 읽고 있는데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돈이 없잖아요. 이 돈을 국민들에게 성금을 모금한다고 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때 하루 만에 5억 원이 모여요. 국민들의 기금이. 그만큼 우리가 이 친일했던 우리 그 정의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 울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2005년에 하루 만에 5억 원이 모이는 그 국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에 발표했는데 4,389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친일 후손들이 뭐예요? 가만히 안 있죠. 또 막 소송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2005년에는 대통령 직속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여기에서는 1006명 공식적인 국가 공식 친일파 1006명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1000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다시 국가로 귀속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일에 대해서 친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우리 전 국민들이 그것을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옹호를 하는 궤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더 기가 막힌 제목 보실래요? 식민지배 축복론. 이 대목에서 이제 피가 끓는 거죠. 뭐라고? 식민 지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이 축복이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부끄러움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1947년에 국회에서는 어때요? 차마 친일 청산을 반대하는 것을 손으로 들으라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무도 손을 못 들고 다 찬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가 지나서 50년이 지나가지고는 이런 뻔뻔스러운 진짜 인두껍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교과서가 나오죠.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교과서 안에 김구가 테러리스트라는 둥 이따오 이야기가 뻐젓하게 인쇄돼가지고 나오는 이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역사가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면서 어때요? 이 당시를 미화하기 시작하면서 친일파 매국노들을 옹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베라고 하는 사이트 있죠. 그 일베 사이트 처음에 나올 때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소위 말해서 또라이라고 제정신이 아니라고들 막 욕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세력이 커져가지고 거짓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막 포털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책들을 친일이라든지 매국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지금 시대가 들어오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KBS 전 이사장인 이인호는 뭐라고 얘기했냐? 친일 청산 주장은 소련에서 내려온 지령이다. 2014년 9월 25일 한국일보 신문기사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 전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좌파들에 의해 부친이 친일로 매도되고 있다. 김무성의 아버지가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사학자들의 90%가 좌파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서울대 교수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친일 10대 궤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삼임연구원이 2002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1번 색깔론. 이거 이승만 때부터 했던 거죠. 삐라 뿌렸다 그랬잖아요. 빨갱이들의 전술이다. 친일파 청산은 이런 이야기 색깔론. 두 번째 공과론. 비록 친일했지만 사실 공도 있잖아. 그러니까 과만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이 사람들이 뭐 학교도 세우고 많은 돈 가지고 뭐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 이런 공과론. 두 번째. 세 번째. 공범론. 야, 그때 친일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친일했지. 그러면 우리나라 중산층 다 친일이게? 이인호 이사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망각론. 옛날 일인데 이자 뿌자 이 얘기죠. 그리고 범부 피해론. 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 하기 싫었는데 일본이 죽인다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 이런 거. 직분에 충실했을 뿐이다. 또 순교자론. 누군가 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 너무 뻔뻔하잖아. 어디서 이런 순교자라는 이런 고귀한 이름을 이따오에다가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연좌제.
우리 조상이 했지 내가 했냐? 이런 거. 국론. 야,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국론이 분열된다. 정치적인 음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일 10대 궤변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거 솔직히 너무 부끄러운 얘기 아닌가요? 근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친일파 매국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